무릎 꿇고 어머니께 당장 사죄드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딱 한마디 말대꾸를 했다. 그러자 남편은 바로 내 뺨을 때렸고 나는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다. 문을 나선 직후 나는 시댁 식구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 일을 시작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남편이 가족 식사 자리에서 휘두른 무자비한 폭력은 내 갈비뼈 2대를 부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3년간 꾹꾹 눌러왔던 며느리로서의 인내심마저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칼로 벤 듯 아픈 가슴과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꾹 다물고 나는 나약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가장 중요한 물건 5가지만을 챙기고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당당하게 캐리어를 끌고 그 지옥 같은 문을 나섰다. 불과 15분 후 아파트 단지의 밤의 정적을 깨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내가 준비한 날카로운 법적 처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시댁 식구들에게 끔찍한 혼란의 서막을 열었으며 그 악랄한 가해자에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신호탄이었다. 서울의 겨울 끝자락, 차가운 칼바람이 15층 아파트 창문 밖에서 윙윙거리며 울부짖었다. 집 안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따뜻한 김이 나는 저녁 식사가 차려졌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어 있었다. 시집와서 3년, 나는 이렇게 숨막히는 저녁 식사에 익숙해져 있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는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장 맛있는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아들 지훈의 밥그릇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다정한 미소로 아들에게 일하려면 힘내야 한다며 많이 먹으라고 했다. 그러다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눈빛은 즉시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헛기침과 함께 늘 하던 말을 꺼냈다. 또 그 이야기. 지난 수천일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주제였다. 그녀는 혀를 차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배가 감감무소식인 나를 비난했다. 남의 집은 며느리 들이자마자 손주를 안겨준다는데 우리 집은 애도 못 낳는 벙어리를 데려왔다며 한탄했다. 그녀는 시아버지 박만식 씨에게 집안의 불행이라며 하소연했다. 고향 친척들이 안부를 물을 때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맨밥을 입에 쑤셔 넣었다. 목이 꽉 메어왔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온갖 한약과 양약을 먹어가며 서울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다. 의사는 우리 부부 둘 다 정상이며 그저 아이와의 인연이 아직 닿지 않았을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남편 지훈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비난할 때마다 그는 늘 침묵을 선택했다. 지훈은 소심했고 언제나 어머니가 최우선이었다. 그에게는 아내의 고통보다 효가 더 중요했다. 오늘따라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은 유난히 더 심했다. 그녀는 지방에 계신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비아냥거렸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말대꾸까지 하냐고 소리쳤다. 내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이었다. 매달 생활비도 모두 내 월급에서 나갔다. 그런데도 나는 내 집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 어머님은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은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다. 최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손으로 식탁을 쾅쾅 내리쳤다. 그녀는 내가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며 시어머니에게 감히 대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도 얼굴을 찌푸리며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며 나를 비난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나는 반응할 틈도 없었다. 지훈은 내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뺨을 내리쳤다. 분노한 남자의 힘이 실린 따귀는 너무나 강해서 내 몸은 중심을 잃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졌다. 왼쪽 옆구리가 거실에 있던 단단한 원목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뚝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뇌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가슴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으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옆구리를 붙잡고 힘들게 숨을 몰아쉬었다. 뺨을 맞으며 터진 입가의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눈물의 짠맛과 뒤섞였다. 화목해야 할 저녁 식사는 완전히 전쟁터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이 결혼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냉기가 살갗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심장을 뒤덮은 냉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나는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바닥에 그릇 깨지는 소리와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내가 옆구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도끼 어린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아들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시어른에게 함부로 대들었으니 남편에게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소리쳤다. 심지어 이 집에서 꾀병 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했다. 지우는 내 머리맡에 우뚝 서서 핏발선 눈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아내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그의 눈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나를 일으켜 주기는커녕 그는 바닥을 가리키며 당장 무릎 꿇고 자기 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나를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약한 눈물은 지난 외로운 밤들 동안 이미 다 마르고 없었다. 비명을 지르거나 애원하는 대신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뼛속까지 시린 미소였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다. 이 따기와 이 넘어짐이 내 모든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지난 3년간 내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거짓된 평화의 껍데기를 산산조각냈다. 나는 한때 영혼을 맹세했던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지금은 비겁하고 나약하며 잔인한 짐승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이 결혼의 실체를 깨달았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을 위해 내 청춘을 단 1초도 더 희생할 수 없었다. 숨 쉴 때마다 뼈를 애는 고통을 참으며 나는 의자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나는 그 모자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침실로 향했다. 나는 거실에 있는 사람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방문을 쾅 닫고 잠갔다. 지금 이 시간은 금쪽 같았다. 나는 옷장 위에 있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옆구리에 통증이 이따금 옥신거려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내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돌아갔다. 나는 서랍을 열어 앞으로 내 인생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챙겼다. 첫째, 결혼 전에 취득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내 단독 명의의 등기권리증. 둘째, 주민등록증과 중요한 신분증들. 셋째, 과거 지훈이 물건을 부수고 나를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던 모든 순간이 녹화된 거실 CCTV 영상 파일이 담긴 은색 USB. 이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남몰래 준비해온 무기였다. 넷째, 은행카드와 약간의 현금. 다섯째, 앞으로 며칠간 입을 가벼운 옷 몇 벌. 나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고 두꺼운 코트를 걸쳤다. 내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비웃으며 독서를 퍼부었다. 잘났으면 캐리어 끌고 당장 나가버리라고 소리쳤다. 이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다시는 빌러 들어올 생각 말라고 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다른 곳을 보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시아버지는 아까부터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예의 바른 가풍이란 말인가?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문 밖으로 나섰다. 등 뒤로 쾅 닫히는 문과 함께 내가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한 어두운 과거를 남겨두었다. 아파트 복도의 칼바람이 내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나는 코트깃을 세우고 왼쪽 옆구리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고통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다. 그럼에도 내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며 내는 차가운 소리는 방금 내 안에서 산산조각 난 부부의 정과 꼭 닮아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차가운 스테인리스 거울에 등을 기댔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뺨이 붉게 부어오르고 손자국이 선명하며 입가에는 마른 핏자국이 남은 한 여인이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내 눈빛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텅 빈 아파트 1층 로비로 내려와 나는 건물 아래 바람이 닿지 않는 구석을 찾아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꽁꽁 얼어 김 변호사의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다. 그는 실력 있는 변호사이자 대학 선배로 6개월 전 지훈에게 처음 폭행당했을 때 남몰래 연락해둔 사람이었다.
그때는 아직 관계 회복에 희망을 품고 만약을 위해 상담만 받았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김 변호사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통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다. 나는 지훈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지금 집을 나왔다고 간결하게 알렸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논의했던 비상계획을 즉시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첫 번째로 관할 경찰서에 바로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의 상해 혐의를 고소하고 싶다고 했다. 집안 CCTV 영상 증거는 휴대폰으로 원격 접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일. 나는 변호사에게 내일 아침 바로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서 부부 공동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긴급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계좌에는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순전히 내가 지난 몇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내 월급으로 모은 돈이었다. 지우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지만 공동 명의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 모자가 내 피땀 어린 돈을 빼돌리게 둘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긴급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폭력 가해자들의 본성을 잘 알았다. 먹잇감이 벗어나려 발버둥치면 그들은 미친 듯이 복수하거나 괴롭히려 들 것이다. 나는 앞으로 며칠간 내 신변 안전을 위해 법의 보호가 필요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들었다. 그는 시댁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하면서도 법률가로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즉시 택시를 타고 시내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조언했다. 나머지 법적 절차는 오늘 밤 안에 그가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15층을 올려다보았다. 아파트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여전히 밝았다. 저 위에서 그 가족은 고집센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생각하며 승리에 도취해 있겠지. 그들은 지훈의 그 무심한 따기 한 대가 내가 그들에게 날릴 가장 강력한 반격의 시작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떠난 지 약 15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앞집에 사는 입주자 대표 이 아주머니의 메시지였다. 이 아주머니는 친절한 분으로 가끔 우리 집에 오셨다가 내가 시어머니에게 억압받는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셨다. 그녀가 연달아 보낸 메시지와 짧은 영상들을 통해 나는 방금 내가 떠나온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다고 한다. 조용한 밤의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지구대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곧장 올라왔다. 그들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처음에는 거만한 태도로 경찰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쏘아붙였다. 가정폭력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 지훈 씨를 연행하러 왔다는 통보를 듣자 최 여사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다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듬거리며 부부싸움으로 몇 마디 한 것뿐이지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고 지훈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함께 갈 것을 요구했다. 그제야 지훈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침실에서 떨면서 나왔는데 내 뺨을 때릴 때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호기심에 복도로 나온 수많은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은 안전을 위해 지훈의 손에 수갑을 채워 엘리베이터로 데려갔다.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것을 보자 최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가 평소 애써 쌓아 올렸던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뒹굴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하늘을 원망하고 내가 악독한 며느리라며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고 함정을 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하는 문 닫는 소리뿐이었다. 모두들 평소 그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녀의 혹독한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굴욕적인 상황에
시아버지 박만식 씨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원래 심장병과 고혈압 병력이 있던 그는 거실 한가운데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이 아주머니와 몇몇 이웃이 구급차를 불러준 덕분에 박 씨는 1층으로 옮겨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나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단 한순간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 운명의 따기가 있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늘 가문의 전통과 명예, 체면을 자랑하던 그 가족은 완전히 박살났다. 그들의 혼란은 지난 세월 동안 악을 방관하고 타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한 대가였다. 나는 택시 기사에게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앞에 세워달라고 했다. 밤의 응급실은 언제나 붐볐고 소독약 냄새와 끊임없이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캐리어를 한쪽 구석으로 끌어다 놓고 겨우 서 있기 위해 벽을 짚었다. 옆구리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가볍게 기침만 해도 칼날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한 간호사가 내 창백한 얼굴과 입가의 마른 핏자국을 보고 다가와 상태를 물었다. 나는 넘어져서 옆구리를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고 숨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는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와 나를 앉히고 외과 우선 진료실로 밀어주었다. 야간 당직 의사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로 차분하고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겉옷을 걷어 올리고 진찰했다. 멍들고 부어오른 왼쪽 옆구리를 가볍게 건드리기만 했는데도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내장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긴급히 지시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였다. 다른 환자들이 가족들의 부축과 걱정, 어린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차가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 쓸데없는 자기 연민을 떨쳐냈다. 우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나는 앞으로의 험난한 법적 싸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30분 후 의사가 나를 진료실로 불렀다. 그는 불이 켜진 판독기 화면에 걸린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다. 공식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나는 왼쪽 6번, 7번 갈비뼈에 폐쇄성 골절을 입었다. 주변 근육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었다. 다행히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고정깁스를 하고 진통제를 복용하며 최소 한 달간은 격렬한 움직임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했다. 의사는 의자에 앉아 진료 기록부에 무언가를 적을 준비를 했다. 그는 나를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부상의 원인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계단에서 굴렀냐고 물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흔히 느끼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는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의사에게 부상 원인을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구타 및 단단한 원목 테이블의 부딪힘이라고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진료 기록부에 명확하고 또렷한 글씨로 그 내용을 적어 내려갔다. 그 순간 의사의 필체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천금같이 귀했다. 대학병원에 직인이 찍힌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상임이 명시된 이 진단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고 법의학적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다. 지우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그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내게 입힌 육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갈비뼈 고정깁스를 하고 처방전을 받은 후 나는 힘겹게 옆구리를 부여잡고 외과 진료실을 나섰다. 늦은 밤의 병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응급 환자를 실은 침대들이 밤바람에 냉기를 품고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정문으로 걸어가 택시를 타고 임시로 머물 호텔로 가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내 인내심을 한 번 더 시험하려는 듯 했다. 심장내과 응급실 앞을 지나갈 때 내 발걸음이 멈췄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광경이 보였다. 시아버지 박만식 씨가 링거를 꽂은 채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코트는 아무렇게나 걸친 채
몇 시간 전 식탁에서 나를 꾸짖던 그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고 우연히 복도에 서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즉시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며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병실 문을 박차고 나와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손을 휘둘러 자기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뺨을 때리려 했다. 그녀는 이를 갈며 내가 집안을 망하게 할 재수 없는 년이라며 시댁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묵묵히 당하고만 있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비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 차가운 눈빛에 최 여사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다. 나는 또박또박 그녀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와 지훈의 공동 명의 은행 계좌가 내 변호사에 의해 긴급 동결 조치되었다고 통보했다. 그 3억 원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든 거래는 즉시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 피땀 어린 돈이었다. 그 모자는 단 한 푼도 건드릴 생각 말라고 했다. 최 여사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리고 떨리는 두 손으로 문틀을 붙잡았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망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나는 최 여사와 박만식 씨에게 이번 주 내로 15층 아파트에서 짐을 빼라고 요구했다. 그 집은 결혼 전 내 단독 명의로 된 집이었다. 혼전 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나는 나를 폭행한 자들이 내가 마련한 집에서 편히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최 여사에게 지난 2년간 그녀가 고향 친척들 일을 핑계로 내게 빌려가서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돈에 대해 상기시켰다. 나는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꼼꼼히 저장해 두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만약 그녀가 또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나를 모함한다면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을 마친 나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공포와 경악에 찬 눈으로 얼어붙은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병원 유리문을 나서자마자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칼바람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살을 애는 듯했다. 나는 병원 처마 밑 바람이 닿지 않는 벤치를 찾아 옆구리 상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앉은 뒤 전화를 받았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다.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지훈이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지훈을 불구속 수사 상태로 빼내기 위해 백방으로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가장 경멸스러운 것은 지훈이 아내가 임신 중이라 남편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에 동정과 관용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임신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내 귀가 멍해지고 등골을 따라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휴대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다. 며칠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 나는 몸 상태가 이상하고 메스꺼움을 느껴 생리가 늦어지는 것을 알았다. 이른 아침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해 보았다. 테스트기에는 희미한 두 줄이 나타났다. 3년간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내 심장은 그때 얼마나 세차게 뛰었던가. 나는 테스트기를 휴지에 조심스럽게 싸서 화장실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버렸다. 주말에 병원에 가서 확실한 검사를 받은 후에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알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꼬치꼬치 캐먹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져 그 테스트기를 발견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틀렸다. 김 변호사의 말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이미 지훈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즉,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내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따귀를 날리고 나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을 때 그는 아내가 자신의 핏줄을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지훈은 내가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잔인하게 손을 댄 것이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생명과 아내의 안전보다 독선적인 어머니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진실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내 배를 꼭 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부어오른 뺨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이 썩어빠진 결혼이 아쉬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내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이 불쌍해서 울었다. 그 아이는 태어날 곳을 잘못 선택했다. 아이는 자신을 임신한 엄마를 때리는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없었다. 악랄하고 잔인한 할머니의 교육 아래서 자랄 수도 없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심장을 찢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임신을 중단할 것이다. 내가 혼자 모든 죄와 업보를 짊어지더라도 내 아이가 나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겪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랑비가 흩날렸다. 밤새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에 시달렸지만 나는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지훈이 유치되어 있는 마포경찰서로 향했다. 김 변호사가 입구에서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캐리어를 들어주며 내 초췌한 얼굴과 허리에 감은 의료용 깁스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민원실로 들어가 사건 담당 수사관을 만났다. 경위 계급장을 단 경찰관은 나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주었다. 그는 내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대학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 엑스레이 필름, 그리고 상해 진단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나의 침착하고 명료한 태도에 대한 경의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작은 캐리어를 열어 모든 증거가 담긴 은색 USB를 꺼냈다. 나는 수사관에게 컴퓨터를 켜서 USB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어젯밤 거실 CCTV에서 추출한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었다.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음성은 시어머니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장면, 내가 아주 절제된 태도로 대답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순간 지훈이 미친 짐승처럼 일어나 내 뺨을 후려쳐 나를 원목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이 나왔다. 컴퓨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건조한 충격음은 사무실을 긴장된 침묵에 빠뜨렸다. 어젯밤 영상뿐만 아니라 USB에는 지난 1년간 지훈이 물건을 부수고 내게 고함치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담은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이 신중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각 사건의 시간과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나는 지훈의 폭력 행위가 체계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정도가 점점 더 잔인해졌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은 컴퓨터로 진술 조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철저한 증거 수집에 감탄했다. 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날카로워서 부인할 수 없었다. 지훈의 행위는 병원의 상해 진단서와 결합되어 단순한 부부싸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해죄의 형사 범죄 구성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고소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 교도소의 문이 폭력 가해자를 기다리며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진술을 마치자 수사관은 지훈이 나와 5분간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심리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지만 나는 그 조언을 거절했다. 나는 이 비겁한 남자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고 싶었다. 나는 좁은 접견실로 들어갔다. 지훈은 방구석 나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꽉 쥐고 있었다. 평소 말끔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훈은 초췌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지훈은 벌떡 일어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은 익숙한 후회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 술 기운,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의 다툼을 말리려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변명했다. 그는 변하겠다고, 분가하겠다고, 월급을 모두 나에게 맡기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3년간의 부부애정을 생각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자신을 감옥과 실직의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가운 눈으로 그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나는 그의 역겨운 위선을 폭로했다. 나는 그에게 어머니를 통해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훈은 몸이 굳었고 울음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의 눈빛은 내 칼날 같은 시선을 피했다. 그 표정이 대답을 대신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훈을 경악하게 할 결정을 명료하게 선언했다. 나는 내일 임신 중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아이는 결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지훈의 거짓된 후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악독한 여자,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죽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뼛속 깊이 박힌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다시 드러났다. 나는 지훈의 관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멍든 내 얼굴을 그의 얼굴에 바싹 들이댔다. 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로 차갑게 응수했다. 나는 어젯밤 그의 잔인한 따귀가 이미 아이를 죽였다고 말했다.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잔인하게 폭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뒤에서 절망적으로 울부짖으며 무너지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경찰서를 나와 김 변호사는 나를 강 건너편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단지로 데려다 주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내가 한 달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레지던스를 구해주었다. 이곳은 보안 시스템이 철저했고 여러 겹의 카드키와 24시간 경비원이 있어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접근하거나 나를 괴롭힐 수 없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새 숙소로 들어갔다. 내부는 따뜻한 나무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깨끗하고 조용했다. 나는 문을 잠그고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이렇게 고요한 공간에 혼자 남게 되자 어젯밤부터 억지로 버텨온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다. 부러진 옆구리의 통증이 격렬하게 되살아나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 넣어야 했다. 나는 직접 따뜻한 물을 끓여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를 조심스럽게 먹었다. 두꺼운 코트를 벗고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뺨과 입가에 멍든 곳에 연고를 발랐다. 거울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더 이상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 밤, 내 몸은 고통스러운 상처로 가득했지만 내 영혼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해방된 느낌을 받았다. 숨막히는 분위기, 가시돋친 말들, 감시하는 눈초리들은 모두 등 뒤로 완전히 사라졌다. 늦은 오후 회사 직속 상사인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마 동료들을 통해 우리 집안의 소란스러운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으신 모양이었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녀는 사적인 일을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장님은 걱정 말고 푹 쉬라고, 회사가 연차와 병가를 붙여서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이나 더 유능한 변호사팀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노동조합이 언제나 뒤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 재능과 노동력으로 헌신했던 직장에서의 인간적인 정의, 내가 방금 버리고 온 거짓된 가족애보다 때로는 더 따뜻하고 진실했다. 부장님의 격려는 앞으로의 험난한 법적 싸움에서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힘이 되어주었다. 안전한 숙소에서의 두 번째 밤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게 지나갔다. 창밖에는 가랑비가 내려 차가운 물방울이 유리창을 적셨다. 기온이 뚝 떨어져 서울의 꽃샘추위가 살을 내는 듯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서 충전 중인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밤 9시였다. 이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영상 통화 앱을 열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화면이 밝아지며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 뒤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경기도의 정겨운 기와집이 보였다. 어머니는 화면 속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내 얼굴을 비추며 멍들고 부어오른 뺨과 찢어진 입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뒤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던 아버지도 놀라 화면 가까이 다가오셨다. 군인 출신인 아버지의 예리한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아버지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으셨다. 어떤 놈이 내 딸을 이 꼴로 만들었어?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옷소매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급히 닦으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아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연신 물으셨다. 부모님의 눈물을 보자 지난 이틀간 내가 애써 쌓아 올린 강인함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울었다. 지훈에게 맞아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상처 위를 스치며 따가웠다. 나는 목이 메어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시어머니 모욕부터 나를 갈비뼈 2대나 부러뜨린 지훈의 폭력,
그리고 내가 경찰에 신고해 그를 연행하게 한 것까지 전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아버지 얼굴은 새빨개졌다. 아버지는 이를 갈며 당장 오늘 밤에 차를 빌려 친척 형님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셨다. 그 집에 쳐들어가서 딸 자식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단판을 짓고 공정함을 되찾아야겠다고 하셨다.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남의 귀한 딸을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냐고 분노하셨다. 아버지는 우리 집이 가난할지언정 딸이 시집가서 짐승처럼 짓밟히는 것을 절대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분노는 당연했다. 그것은 자식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본능이었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아버지를 말렸다. 나는 눈물을 닦고 두 분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제가 처리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다.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해 진단서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증거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다. 법이 그를 제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지금 올라오시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만약 양측이 충돌해 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 손해는 우리 가족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아버지에게 진정하고 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게 밥 잘 챙겨 먹고 뼈가 빨리 붙도록 우유와 영양제도 사 먹으라고 당부하셨다. 만약 외로우면 기차를 타고 올라와 며칠간 나를 돌봐주시겠다고 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거절했다. 내가 초췌한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고 시댁과의 복잡한 문제에 어머니를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부모님께 저를 믿어달라고 이 지옥 같은 결혼을 제 손으로 끝낼 수 있도록 멀리서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가족의 굳건한 지지와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속에 따뜻한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거는 앞으로의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겨울의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잠에서 깼다. 강한 진통제 덕분에 옆구리의 통증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법의학센터에 김 변호사와 함께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자신을 지훈의 가족 측 법률 대리인인 민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투는 매우 능숙하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만함과 계산적인 태도가 숨어 있었다. 민 변호사는 미사역으로 시작하며 내 부상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며 지훈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 지훈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했다. 그는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지난 3년간의 부부의 정과 양가,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권유했다. 민 변호사는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는 제안을 했다. 그는 박만식 씨 부부가 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즉시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내가 고소 취하서에 서명만 해주면 지우는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 매끄러운 거짓말들을 들으며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은 1억 원으로 내 인격과 건강, 자존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들은 내 갈비뼈를 부러뜨린 그 따귀와 지난 3년간의 정신적 폭력을 고작 돈 몇 푼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달콤한 유혹을 단호한 태도로 거절했다. 나는 그 변호사에게 법은 그들 가족이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나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모든 형태의 제안을 거절했다. 내 유일한 목표는 이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끌고 가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는 또한 시댁의 음모를 폭로하며 민 변호사에게 더 이상 전화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모든 연락은 내 변호사인 김 변호사를 통해 직접 하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따뜻한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김 변호사가 로비 아래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공식적인 상해 감정을 받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향했다. 감정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감정관들은 진료기록부의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멍든 부위를 측정했으며 갈비뼈 골절이 찍힌 엑스레이 필름을 면밀히 검토했다. 감정실의 공기는 차가웠고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의사의 모든 요구에 끈기 있게 협조했다. 결과는 당일 정오에 나왔고 김 변호사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내 신체 손상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법적으로 기소 가능한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이 법의학적 결론은 결정적인 한방이었고 지훈을 상해죄로 기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던 시댁의 모든 노력과 비열한 심리전은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다. 월요일 오후 나는 며칠간의 공식적인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에 잠시 들르기로 했다. 부장님은 집에서 쉬라고 하셨지만 내 성격상 동료들에게 내 일을 떠넘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허리에 깁스를 가리기 위해 헐렁한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부어오른 얼굴 절반을 마스크로 가렸다. 자리에 앉은 지 15분쯤 지났을 때 1층 안내데스크에서 내선 전화가 울렸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자신을 내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나이든 여성과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건물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며 내 부서로 올라오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알렸다. 최 여사와 교활한 민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나는 침착하게 안내데스크의 경비원에게 그들을 로비에서 기다리게 해달라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저속한 연극을 목격했다. 최 여사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그녀 주위에는 건물 경비원과 몇몇 회사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최 여사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불쌍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내가 남편을 모함하고 스스로 넘어져 갈비뼈를 부러뜨린 뒤 시댁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녀는 회사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의 억울함을 증언해달라고 울부짖으며 동시에 내가 시댁 재산을 훔쳐 달아난 악독한 여자라고 비난했다. 함께 온 변호사는 옆에 서서 그 뻔뻔한 거짓말에 동조하는 듯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사정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3년 전의 나였다면 분명히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에 창피해서 숨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그 운명적인 따귀 이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나는 매우 침착한 태도로 천천히 최 여사에게 다가갔다. 나는 변명하거나 소리치며 내 이미지를 깎아내리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열어 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나는 최 여사와 민 변호사 앞에서 그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다. 나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진실을 선포했다. 나는 최 여사에게 이것이 그녀의 아들이 저지른 폭력 행위로 인한 상해 진단서라고 알렸다. 나는 그녀가 내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건물 경비원에게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여사를 추가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고소와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최 여사의 거짓 울음이 뚝 그쳤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내 손에 들린 진단서를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민 변호사도 안색이 변하더니 급히 최 여사의 팔을 끌어당기며 무언가 속삭였다. 더 이상 꾀병과 협박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법적 처벌을 두려워한 최 여사는 어색하게 일어섰다. 그녀는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고는 변호사와 함께 서둘러 유리문 밖으로 나가 차를 타고 떠났다. 나는 경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동료들의 경외로운 시선을 뒤로한 채 유유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시댁의 심리적 공격과 명예훼손 시도는 또다시 처참하게 실패했다. 목요일 아침,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나는 무릎을 덮는 긴 코트를 걸치고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실행하는 날이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자 마음이 아려왔다. 진료실 복도는 남편과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배를 어루만지는 임산부들로 가득했다. 그 행복한 풍경은 나의 고독하고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자발적 선택으로 진료 접수를 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산부인과 의사는 내 진료 기록부를 보고는 내 평평한 배와 멍든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의사는 임신 5주차에 왜 이 작은 생명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는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내 상황을 천천히 설명했다. 나는 내가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당한 상해 진단서를 의사에게 보여주었고 그가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사실까지 말했다. 나는 아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 아이가 폭력을 목격하며 자라거나 더 나쁘게는 시댁의 유해한 사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 결정이 나 자신에게는 잔인하지만 아이에게는 가장 인도적인 해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수많은 가정의 비극을 목격했지만 내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특별한 심리적 상황에 있는 환자를 위한 의료 절차에 따라 의사는 나를 병원의 심리상담실로 안내했다. 심리상담사는 우리 어머니 또래의 여성으로 매우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거의 1시간 동안의 대화와 심리적 미래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끝에 상담사는 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의 생명과 정신적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단언했다. 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의료진의 공감은 내 마음을 갉아먹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나는 다시 산부인과 의사의 책상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다. 자발적 임신 중절 동의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명 한 번이면 내가 3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핏줄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작고 희미한 생명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나는 아이에게 조용히 미안하다고 잘 가라고 말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좋은 아빠를 선택해주지 못했어. 엄마가 겪었던 어두운 삶을 너는 겪지 않도록 엄마가 너를 해방시켜줄게. 평화로운 세상으로 날아가렴. 눈을 떴을 때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다. 나는 펜 끝에 힘을 주어 환자 서명란에 내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서명은 한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을 닫고 나를 기다리는 강인한 부활의 길을 열었다. 수술 절차를 마치고 나는 병원 회복실에서 몇 시간을 보낸 뒤에야 택시를 타고 숙소 근처로 돌아왔다. 내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옆구리 상처와 수술 후에 육체적 고통이 더해져 한 걸음 한 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나는 집에 올라가기 전 몸을 녹이기 위해 골목 안쪽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들러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시켰다. 구석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음료를 기다리는데 카페 문 쪽에서 나무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내 심장이 순간 멈칫했다. 카페로 들어선 남자는 바로 시아버지 박만식 씨였다.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그는 헐렁한 어두운색 옷을 입고 오른손에는 몸을 지탱하기 위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아마 나를 미행했거나 지인을 통해 내가 머무는 곳을 알아낸 모양이었다. 그의 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내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박만식 씨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은퇴한 공무원의 위험이나 도덕을 설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가장 비굴한 태도로 목소리를 낮춰 애원했다. 그는 아비와 딸이라는 호칭을 쓰며 매우 다정하게 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내와 아들을 대신해 내게 사과했다. 그는 최 여사는 성격이 급하고 지훈은 어리석고 충동적이라고 말했다. 내게 너그러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주름진 두 손을 모아 뱃속의 아이를 제발 지켜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자기 집안이 몇 년 동안 아이가 귀했으며 이 손주는 가문의 핏줄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이를 낳고 지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면 최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미래를 보장하는 의미로 고향에 있는 집의 등기까지
내 단독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태아의 존재를 위해 모든 물질적 조건을 내걸었다. 나는 따뜻한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매운맛이 위장까지 퍼져나갔다. 나는 기적을 기다리는 그의 늙고 지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갑고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박만식 씨에게 너무 늦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오늘 아침 산부인과 병원에서 수술이 끝났으며 태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매우 명확하게 통보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박만식 씨는 두 손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고 나무 지팡이가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을 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치 이상한 생명체를 보듯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지난 3년간 그의 침묵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진정한 잔인함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나는 수없이 많았던 숨 막히는 저녁 식사를 상기시켰다. 최 여사가 나를 모욕할 때, 지훈이 물건을 부수며 내게 소리칠 때, 그때마다 박만식 씨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다. 가장으로서의 침묵과 동조는 악을 키웠고 지훈을 폭력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나는 그의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가 이 결혼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강조했다. 오늘 내가 태아를 포기한 것은 그들 세 사람이 뿌린 업보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 칼날 같은 말에 박만식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통 안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후회는 이미 무의미해졌고 영원히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숙소에 틀어박혀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요양에만 전념했다. 지훈의 가족이 온갖 굴욕을 겪었으니 법의 심판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 최 여사의 교활함과 악독함을 너무 얕봤다. 돈이나 교묘한 말로 내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여론을 이용해 내 명예를 짓밟으려는 가장 비열한 수를 썼다. 조용한 주말 아침이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친척 동생이 잔뜩 놀란 이모티콘과 함께 인터넷 게시글 링크 하나를 보냈다. 화면을 내려본 나는 나와 지훈의 결혼 사진이 수백만 회원을 가진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메인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게시글은 지훈의 사촌 동생인 김민지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올라와 있었다. 게시글 제목은 붉은색 굵은 글씨로 뱀 같은 심성을 가진 저희 새언니를 고발합니다 라고 자극적으로 쓰여 있었다. 그 장황한 글에서 민지는 착한 사촌 오빠가 아내의 함정에 빠졌다며 안타까워하는 동생 역할을 했다. 그녀는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녀는 내가 돈 많다고 유세하며 시부모를 무시하고 어른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거짓의 절정은 내가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독차지할 목적으로 일부러 테이블 모서리에 넘어져 폭행당했다고 모함했다는 내용이었다. 더 악랄한 것은 내가 시댁에 복수하기 위해 뱃속에 아이까지 지웠고 지훈의 아버지 될 권리와 시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 될 권리를 빼앗았다고 떠들어댄 것이었다. 최 여사의 사주 아래 그 글은 네티즌들의 눈물을 자아내기 위해 수많은 비극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글의 확산 속도는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빨랐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건의 공유와 수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일방적인 이야기에 쉽게 선동되는 네티즌들은 나를 향해 끔찍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장 악랄한 단어들을 사용해 나를 비난했다. 심장이 없는 여자, 악마라고 불렀다. 심지어 많은 가계정들이 내 개인 SNS를 찾아내 직접 찾아가서 혼쭐을 내주겠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보냈다. 그 모욕적인 댓글들을 읽으며 나는 숨이 막혔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한때 한솥밥을 먹고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흑백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들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 여론의 힘을 빌려 내 정신을 꺾고 자기 아들의 더러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를 굴복시키려 했다. 바로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다. 그는 나에게 절대 댓글을 읽지 말고 인터넷에서 누구와도 논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여론이 격앙된 상태라 어떤 해명도 소용없고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지의 글 전체를 증거로 확보한 후 사이버 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판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모든 증거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내 인내는 지난 3년간 그들에게 짓밟힐 대로 짓밟혔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벗어난 이상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참을 이유가 없었다. 법은 법정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사회와 친구, 동료들 앞에서의 내 명예는 내가 직접 되찾아야 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의 조언에 감사하지만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이 거짓의 폭풍을 가장 적나라한 진실로 잠재울 것이다. 그들이 불을 질렀으니 나는 그들에게 진실의 불길에 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 앞에 똑바로 앉았다. 옆구리의 통증은 사라진 듯 했고 대신 냉철한 이성과 굳은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이 네티즌의 힘으로 나를 끝장내려 했다면 나 또한 이 플랫폼을 이용해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이다. 나는 즉시 내 실명 SNS 계정에 공개적인 글을 작성했다. 내 글에는 눈물 섞인 하소연도 저속한 욕설도 없었다. 나는 성숙하고 침착하며 법을 존중하는 여성의 문체로 글을 썼다. 나는 내가 바로 그 논란의 글 속 아내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근거 없는 비방은 부인했다. 나는 내 모든 행동이 법에 따른 것이며 심각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내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언했다. 나는 말로만 하지 않았다.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반박할 수 없는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 첫째, 관계기관의 법의학 감정서의 선명한 사진. 내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다발성 외상을 입었으며 상해 정도가 형사기소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한 내용이었다. 둘째, 지난 3년간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스크린샷. 내가 최 여사에게 빌려주었으나 한 번도 돌려받지 못한 크고 작은 금액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시댁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반박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으로 나는 사건이 발생한 밤의 거실 CCTV 영상을 가감없이 전부 공개했다. 영상은 편집되지 않았고 가장 현실적인 음향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누구라도 영상을 보면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최 여사의 악랄한 비난, 내 인내심 있는 태도, 그리고 특히 지훈이 미친 짐승처럼 달려들어 내 뺨을 후려쳐 나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순간을 볼 수 있었다. 영상 속 끔찍한 충격음은 지성인이라 불리던 그 남자의 잔혹함을 가장 명백하게 증명했다. 아이에 관해서는 나는 짧고 가슴 아픈 한 줄만 썼다. 어떤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친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느니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글을 게시하고 지훈의 사촌 동생이 비방글을 올렸던 바로 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불과 15분도 채 되지 않아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폭행 영상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즉시 180도 바뀌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훈의 가족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민지의 게시글로 몰려가 그녀 가족의 위선과 잔인함을 비난하는 분노의 댓글을 남겼다. 이전에 나를 욕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과하며 나의 강인함과 체계적인 증거, 수집 능력에 경의를 표했다. 주요 온라인 뉴스 매체와 여성 인권 보호 단체들이 일제히 내 글을 공유했다. 내 이야기는 가정폭력 문제와 주변인의 침묵, 그리고 동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여론의 압박이 너무나 커서 민지는 네티즌들의 분노를 피해 급히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원본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결과는 지훈에게 닥쳤다. 회사 부장님께서 내가 예상했던 소식을 전해주셨다. 지훈이 다니던 회사는 브랜드 이미지와 직원 윤리를 매우 중시하는 대기업이었다.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지훈의 회사 인사팀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바로 그날 오후 지훈은 심각한 윤리 규정 위반 및 형사 사건 연루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나의 날카로운 반격은 지훈 가족의 모든 거짓된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들의 오만함에 대해 극도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내가 그 숨 막히는 집을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갈비뼈 상처는 거의 회복되었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날씨가 갤 때마다 내 마음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가벼워졌다. 지훈의 형사 재판일이 다음 주로 잡혔다. 김 변호사의 정보에 따르면 지훈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닌 결과였다. 추운 겨울 오후 나는 따뜻한 목도리를 두르고 생필품과 식료품을 사기 위해 숙소 근처 대형 마트로 향했다. 마트는 사람들로 붐볐고 매장에서는 경쾌한 새해 음악이 흘러나오며 연말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진열대에서 차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내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나에게서 3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라면 코너 옆에 지훈이 서 있었다. 내가 예전에 직접 빨고 다녔던 그 익숙한 옷이 아니었다면 눈앞의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지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다. 단정했던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수염은 지저분하게 자라 그의 말끔했던 인상을 가리고 있었다. 옷은 구겨지고 낡았으며 몸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다. 평소에 거만하고 가부장적인 눈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공포와 비굴함이 가득했다. 사회적 비난, 고소득 직장의 상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이 한때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렸던 그 남자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빼앗아 간 듯했다. 나를 보자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러다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급히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여보라고 불렀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몸을 낮추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지우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친척들은 경멸하며 회사에서는 해고당했고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도 폭행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부모님은 굴욕감에 몸져누워 계시다고 했다. 그는 온갖 약속을 하며 예금 3억 원을 모두 나에게 넘기고 어떤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고 빈손으로 떠나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단 하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애원했다. 만약 감옥에 가면 자기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라고 했다. 나는 똑바로 서서 팔짱을 낀 채 전 남편의 비참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안타깝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에 대한 극도의 경멸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자 말했다. 나는 그에게 재산과 돈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으니 남의 물건을 가지고 거래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의 비참한 현실은 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의 폭력적인 본성과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인과응보. 그가 지금 겪는 고통은 그가 나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안겨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사이의 유일한 약속을 분명히 통보했다. 어떤 탄원서도 없을 것이라고. 다음 주 수요일 법정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말을 마친 나는 쇼핑카트를 밀어 그를 지나쳐 당당하게 걸어갔다. 마트 통로 한가운데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얼어붙은 그 비겁자를 뒤로 한 채. 수요일 아침 서울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으로 창백함을 가린 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법원문으로 들어섰다. 내 옆에는 모든 법적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준 김 변호사가 함께했다. 법정 안은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피해자석에 앉은 나는 허리를 펴고 증인석을 바라보았다. 반대편에는 지훈의 가족이 구석에 모여 있었다. 박만식 씨는 지팡이를 짚고 계속 기침을 했고 안색은 잿빛이었다. 최 여사는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피고인석에 선 지훈은 초췌한 모습으로 떨면서 재판부의 신문에 답했다. 정의를 찾아 나선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과 한때 거만했지만 이제는 초라하게 무너진 가족의 모습은 이 재판의 모든 의미를 보여주었다. 지훈 측 민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을 시도했다. 그는 지훈이 초범이고 직장에서의 성과가 좋았으며 가족이 국가에 공헌했고
폭행이 쌓인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가명을 호소했다. 그는 지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다시 일어설 기회와 늙은 부모를 부양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즉시 일어나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훈의 상해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정신적, 육체적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범죄의 정점은 지훈이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CCTV 영상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 증거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시댁 변호사의 미약한 변론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휴정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회의 도덕을 갉아먹는 가정폭력 행위를 엄중히 꾸짖었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피해자에게 입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법원은 지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내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법원은 즉시 이혼을 판결했다. 재산인 아파트는 내 단독 소유로 인정되었고 공동 계좌의 예금 3억 원은 내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 증명되어 전액 나에게 귀속되었다. 추가로 지훈은 법규에 따라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나무 망치가 땅땅땅 소리를 내며 사건의 종결을 알렸다. 방청석에서 최 여사는 기절했고 민 변호사의 품에 안겼다. 박만식 씨는 지팡이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떨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지훈에게 수갑을 채우고 호송차로 이끌었다. 문을 나서기 전 지훈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김 변호사에게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법원의 판결문을 손에 쥐자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은 처벌받았으며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의 자유를 되찾았다. 재판 3일 후 나는 법원의 집행 결정문을 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15층 아파트를 되찾으러 갔다. 지훈의 가족은 월세방으로 이사가기 위해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다. 내가 집에 들어섰을 때 최 여사는 마지막 짐 가방을 문 밖으로 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악담이나 욕설을 퍼붓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피했고 주름진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초라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떠나는 두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들의 잔인함과 악에 대한 방관이 그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다. 문이 닫히고 나는 텅 빈 거실에 조용히 섰다. 원목 테이블 모서리에는 그날의 운명적인 충돌로 생긴 희미한 흠집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 집의 모든 구석에는 3년간의 굴욕적인 시집살이에 슬프고 숨막히는 기억이 배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숨 쉴 때마다 눈물 어린 과거가 떠오르는 곳이었다. 나는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내 개인적인 기념품들을 챙긴 후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인 친구에게 모든 서류를 위임했다. 나는 이 도시와의 모든 인연을 끊기 위해 이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나에게는 더 밝은 새로운 문이 열렸다. 회사의 경영진은 내 상황을 이해하고 그동안의 내 강인한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나를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직책과 함께 부산지사로의 발령이 제한되었고 급여와 대우도 대폭 인상되었다.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했다. 1년 내내 따뜻한 남쪽의 도시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었다. 떠나는 날, 나는 화사한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큰 캐리어를 끌며 김포공항 로비로 들어섰다.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치듯 캐리어를 끌었던 그 추운 밤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늘 내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자신감 넘치며 당당했다. 부모님과 몇몇 친한 친구들이 공항까지 나와 나를 배웅해 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안아주셨고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 잘 챙기고 밥 잘 먹으라고 당부하셨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의 눈에는 역경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수속을 마치고 모두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탑승구로 향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고 하늘 높이 솟아올라 푹신한 흰 구름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내 청춘과 눈물이 묻힌 곳이었지만 또한 나를 강인한 여성으로 단련시켜준 곳이기도 했다. 잡을 수 있었기에 놓을 수도 있는 용기를 가르쳐준 곳. 부드러운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내 입가에는 지난 몇 년간 가장 환하고 평온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올랐다.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새로운 여정, 자유롭고 당당하며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